그날도 식당은 조용했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하던 한 할아버지. 저는 물을 채우다 순간적으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숨을 들이쉬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다음 순간 할아버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당황하는 사이 저는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죽을 힘으로 CPR을 하는데 그때 떨어진 지갑 하나. 무심코 열린 그 안에서 한 장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멈춰버렸습니다. 왜 제가 이 식당에서 일하는지, 왜 이분을 모른 척 바라만 봤는지. 그 이유가 그 한 장에서 시작됐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편 시작합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식당 안은 특유의 고요함을 품고 있었다. 사람들의 말소리는 거의 사라지고 주방에서 낮게 울리는 끓는 소리만 은근하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창가 쪽 테이블 위로 햇빛이 길게 내려앉아 식당 전체가 따뜻하지만 조금은 쓸쓸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나는 물통을 들고 천천히 테이블을 돌았다. 그리고 홀을 둘러보던 중 자연스럽게 시선이 멈춘 곳이 있었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그 할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가장 구석 자리에서 혼자 식사하고 있었다. 평소에도 말수가 적은 분이었지만 오늘은 조금 더 조용해 보였다. 밥을 뜨는 속도도 느렸고 숟가락을 들고 멈춰 있는 순간이 유난히 길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내 눈길을 끌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건가? 가까이 다가가자. 할아버지의 얼굴빛이 어딘가 창백하다는 게 더 분명하게 보였다. 그저 피곤한 하루일 수도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아픈 사람의 표정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 더 드릴까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 짧은 눈맞춤에 순간적으로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그의 눈빛은 멀리 가 있는 듯했고 그 안에 오래된 슬픔 같은 것이 잠겨 있었다. 고맙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목소리는 낮고 깊었고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익숙함을 느꼈다. 마치 어디선가 한 번은 들어본 듯한 목소리. 하지만 기억을 아무리 뒤져봐도 떠오르는 얼굴은 없었다. 나는 물컵을 내려놓고 돌아서면서도 그의 표정을 계속 떠올렸다. 어딘가 힘겨운 기색이 조금 더 짙어졌고 젓가락을 들 때마다 손등이 살짝 떨리는 모습도 보였다. 청소를 하면서도 내 시선은 자꾸 그 자리로 돌아갔다. 심장은 이유를 모르겠는 불안감으로 조금씩 조여들었다. 할아버지는 늘 조용한 분이었지만 오늘은 그 조용함이 다르게 느껴졌다. 정말 이상한 건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는 익숙함이 계속 가슴속에 떠올랐다는 것이다. 이름도 과거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자꾸만 마음이 흔들렸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샤워를 하고 밥을 먹고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켜도 머릿속에는 계속 그 할아버지가 떠올랐다. 결국 나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냈다. 손끝이 아주 천천히 봉투 위를 스쳤다. 실종 노인 명단. 몇 달 동안 내가 찾아다니며 정리해온 자료였다. 봉사활동에서 우연히 접하고 난 뒤 정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어르신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명단 속 인물들을 하나씩 찾아다녔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한쪽에 붙어 있는 사진 한 장. 흐릿한 흑백 사진이었지만 한눈에 보였다. 오늘 식당에서 본 그 할아버지와 너무 닮아 있었다. 아니, 닮았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사진 속 얼굴과 오늘의 얼굴이 각도만 다를 뿐 거의 동일했다. 손이 잠시 떨렸다. 심장은 천천히 하지만
크게 뛰고 있었다. 설마, 정말 이분이 그 명단의 마지막 한 사람일까? 확신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느꼈던 이상한 익숙함, 그 눈빛, 낯설지 않았던 그 감정,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사진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그날 밤 잠들기 직전까지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만 맴돌았다. 내일 뭔가 달라진다. 이상하게 분명했다. 내일은 어쩌면 내가 피하려 했던 무언가가 눈앞의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른다는 느낌이었다. 다음 날 오후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나는 어제보다 더 차갑게 느껴지는 공기를 먼저 느꼈다. 바람 때문인지, 날씨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예민해진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공기가 이상하게 불안했다. 식당 안에는 여전히 점심 이후의 고요가 남아 있었다. 식탁 몇 곳에 남아있는 빈 그릇들과 주방에서 흘러나오는 국물 끓는 소리, 모든 게 평소와 다름없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서는 왠지 모를 긴장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앞치마를 메고 홀로 나섰다. 그리고 문득 뒤쪽 창가 자리로 시선이 향했다. 그 자리, 어제 그 할아버지가 앉았던 자리,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이상하게 가슴이 스르르 내려앉았다. 평소보다 늦게 오는 날도 있었지만 오늘 같은 기분은 처음이었다. 왜인지 모르게 안 오는 게 더 이상한 날이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문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할아버지였다. 그는 천천히 걸어했다. 어제보다 걸음이 느려져 있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유독 무겁게 보였다. 몸 전체가 기운 없이 축 늘어진 느낌. 나는 괜히 목이 마른 듯 침을 삼켰다. 어제 사진을 본 뒤 생긴 불안이 오늘 그의 모습을 보자마자 더 진하게 퍼졌다. 안녕하세요.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네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다. 그리고 늘 앉던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나는 물잔을 챙겨 그의 테이블로 향했다. 가까워질수록 그의 안색이 더 흰빛을 띠고 있다는 게 눈에 들어왔다. 물 먼저 드릴까요? 내 목소리는 조금 떨렸다. 할아버지는 잠시 대답을 하지 못한 듯 입술을 간신히 움직였다. 고맙네. 목소리가 어제보다 훨씬 약해져 있었다. 균열 같은 게 가슴에 스며들었다. 나는 물컵을 놓고 돌아서려 했지만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자꾸 걸렸다. 오늘따라 그의 손등엔 더 많은 흔들림이 있었다. 잡고 있던 젓가락이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다. 몸 상태가 정말 안 좋은 건가? 그 순간 할아버지가 갑자기 가슴 쪽을 살짝 움켜쥐었다. 순간적으로 나는 걸음을 멈췄다. 하지만 그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손을 내려놓고 밥을 한 숟가락 떠냈다. 그 동작이 유독 어색하고 힘겨워 보였다. 나는 불안함을 떨쳐내려고 테이블 정리를 하며 다른 손님들 쪽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계속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 자리에 그가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머릿속이 온통 그쪽으로 끌려갔다. 그러다 문득 내 가슴이 크게 뭉개지는 느낌이 들 만큼 강한 불안이 흘렀다. 할아버지의 목 근처가 아주 잠깐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다. 그리고 입술색은 조금씩 푸르게 변하고 있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걸음을 멈추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흔들릴 정도로 순간 심장이 뛸 수도 없이 빨라졌다. 이러다 정말 입술 사이로 저도 모르게 새어나온 말이었다. 그때 할아버지가 잠깐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 눈빛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더 오래된 슬픔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치 말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나는 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왜인지 모르게 이분에게 지금 다가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리보다 가슴에서 먼저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결국 다시 그의 자리로 향했다. 작게 떨리는 손끝을 보며 말했다. 오늘 좀 피곤하시죠? 식사 도와드릴까요? 할아버지는 미약하게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어제 봤던 실종 노인 명단의 사진 한 장이 내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떠올랐다. 닮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똑같은 얼굴. 내 가슴은 더 크게,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도 모르게 손끝이 찬 기운을 느꼈다. 할아버지는 오늘 어제보다 더 힘들어 보였다. 어제보다 더 아파 보였다. 그리고 어제보다 더 위험해 보였다. 나는 작은 숨을 들이마시며 그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다. 오늘이 아마 시작일 것이다. 그가 쓰러질 수도 있고 어떤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고 내가 두려워하던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는 불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균열의 순간이었다. 점심 손님이 거의 빠져나간 오후 식당 안은 조용했다. 나는 평소처럼 테이블을 닦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조금씩 식사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밥을 몇 숟가락 뜨지 못했는데도 벌써 힘이 많이 빠진 듯한 모습이었다. 젓가락을 드는 손이 계속 떨렸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어깨가 아주 작게 흔들렸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쓱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다 한순간 모든 것이 느리게 보였다. 할아버지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더니 갑자기 힘없이 아래로 떨어졌다. 얼굴빛은 더 창백해졌다.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입술은 숨을 제대로 들이쉬지 못한 사람처럼 떨렸다. 할아버지, 나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하지만 그는 듣지 못한 듯 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할아버지의 몸이 의자 앞으로 크게 기울어졌다. 반쯤 일어선 듯 하다가 그대로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위험한 움직임이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달려갔다. 팔을 잡아 부드럽게 받치고 천천히 바닥에 눕히려는 순간 그의 상의 주머니에서 지갑 하나가 탁 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순간적으로 눈길을 그쪽으로 돌렸지만 지갑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지금 할아버지의 호흡이 더 중요했다. 할아버지, 숨 쉬어 보세요.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상태를 확인했다. 호흡은 끊어질 듯 불규칙했고 가슴은 얕게 들썩일 뿐이었다. 손바닥에 힘을 주어 그의 흉부를 지지하며 말을 이어갔다. 숨 크게 들이쉬세요. 천천히 괜찮아요. 바닥에 누운 할아버지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아파 보였다. 입술은 푸르게 변해 있었고 숨을 들이쉬는 소리도 날카롭고 얕았다. 나는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고 숨이 돌아오는지 계속 지켜봤다. 주변 손님들은 놀라움에 굳어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다. 몇 초 후 할아버지가 아주 작게, 정말 작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나는 다시 말했다. 좋아요, 그대로 천천히.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던 중 할아버지의 옆에 떨어진 지갑이 내 시선에 다시 들어왔다. 의식은 조금 돌아왔지만 여전히 숨을 고르지 못하는 가운데 지갑은 이상하리만큼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그 지갑을 조심스럽게 집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손끝에 이상한 감각이 스쳤다. 익숙함. 여기서 처음 보는 물건인데 이상하게 친숙한 느낌. 가죽 표면은 오래 사용한 흔적이 있었고
구석 한쪽엔 작은 스크래치가 있었다. 마치 여러 해 동안 같은 자리에 넣었다 꺼낸 지갑 같았다. 나는 할아버지를 재차 확인한 뒤 그 지갑을 살짝 열었다. 그리고 심장이 멈추는 듯한 감정이 밀려왔다. 작은 투명 커버 안에 꽂혀 있는 한 장의 사진. 흑백으로 바랜 얼굴. 하지만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선명했다. 그 얼굴은 내가 서류 봉투에서 보았던 실종 노인 명단의 바로 그 사람. 사진 속 남자는 오늘 내 앞에서 쓰러진 이 할아버지와 똑같았다. 아니, 사진에 남아있는 늙음의 방향까지도 똑같았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손끝이 살짝 흔들렸다. 눈이 따끔하게 아려왔다. 확신이 밀려왔다. 이분이 맞다. 사진 속 마지막 실종자. 가족에게 버려져 아무도 찾지 않던 그 사람. 정말 이분이구나. 그때 바닥에 누워있던 할아버지가 작게 눈을 떴다. 그리고 마치 내가 지갑을 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불안하고 떨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숨기고 싶은 것, 드러나선 안 되는 것,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 그리고 어딘가에서 오래 나를 바라봤던 듯한 익숙함까지. 나는 지갑을 조용히 닫으며 할아버지를 다시 부드럽게 안아 올렸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문이 열렸다. 할아버지를 간신히 일으켜 의자에 앉힌 뒤 나는 그 옆에서 한동안 그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었다. 호흡은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동자는 초점을 찾지 못한 듯 흔들렸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물 조금만 드실래요? 나는 물컵을 조심스럽게 건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조금 받아 마셨다. 하지만 그 작은 동작조차 힘겨워 보였다. 주방 이모가 다가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저분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 소연아, 구급차 부를까? 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병원에 가는 것이 당연히 맞겠지만 그 지갑 속 사진이 계속 머릿속을 쓸어 올렸다. 그분이 실종자라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병원에서 가족에게 연락이 갈 것이고 그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미 명단 조사 과정에서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 정말 가족이 찾고 싶어서 실종 신고를 했던 걸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나는 옆에서 힘겹게 앉아있는 할아버지를 한 번 더 바라봤다. 그의 손등은 파랗게 차가웠고 눈빛은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 흔들렸다. 마치 누구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처럼 느껴지는 눈이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연락을 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었다. 나는 결국 결정을 내리고 휴대폰을 꺼내 근처 의자에 살짝 앉았다. 지갑에 들어있는 명함과 작은 쪽지를 펼쳤다. 거기엔 한 통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비상시 연락처 아들. 글씨는 오래된 펜으로 쓴 듯 번져 있었고 번호 끝부분은 지갑의 오래된 마찰 때문에 희미했다. 하지만 누구 번호인지 짐작하는데 어렵지 않았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쉰 뒤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렸다. 한 번, 두 번, 서너 번쯤 울렸을 때 갑자기 연결음이 뚝 끊기듯 멈췄다. 그리고 무거운 숨 같은 침묵이 들려왔다. 누구신데요? 건조하고 냉랭한 남자의 목소리.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실례지만 혹시 어르신 가족분 맞으신가요? 잠시 침묵. 그리고 날카로운 음성이 이어졌다. 그분이 왜요? 대답의 온도가 낮았다. 관심이라기보다 귀찮음 혹은 방어에 더 가까운 느낌. 나는 그 순간 등을 타고
식은땀이 타고 내려가는 걸 느꼈다. 저희 가게에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상태가 좀 안 좋으셔서요. 혹시? 그 남자는 말을 끊었다. 아, 그냥 두세요. 원래 그러니까.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그냥 두라고? 쓰러진 아버지를?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여서 병원으로. 아, 병원 데려가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저한텐 상관없으니까. 상관없다고? 나는 짧은 숨을 삼켰다. 이게 가족의 반응이라고? 실종이라는 단어가 왜 붙었는지, 왜 아무도 찾지 않았는지도 순식간에 이해가 됐다. 그 남자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지고 전화를 끊었다. 필요하면 다시 연락하세요. 근데 굳이 연락 안 주셔도 됩니다. 뚝. 전화는 그것으로 끝났다. 나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심장은 묘하게 느린 박자로 움직였다. 할아버지 가족이 정말 가족이 맞나 싶을 만큼 차갑고 무심했다. 나는 테이블로 돌아가 여전히 힘겹게 앉아있는 할아버지를 보았다. 그의 떨리는 어깨, 힘없이 떨리는 눈꺼풀, 말할 힘조차 없어 보이는 입술. 왜 이렇게 혼자였는지, 왜 명단에 실렸는지, 왜 아무도 연락이 닿지 않았는지, 모든 질문의 답이 방금 전화에서 들려왔다. 할아버지는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버려진 사람이기도 했다. 나는 작은 숨을 들이쉬며 내 안에서 천천히 무언가 올라오는 걸 느꼈다. 연민, 화,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책임감 같은 것. 나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작게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 제가 있어요. 그 말은 내가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말만이 할아버지에게 필요한 말 같았다. 그리고 나는 내가 그저 단순히 돕는 사람이 아니라 이 상황에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직감처럼 느끼고 있었다. 할아버지를 부축해 의자에 앉힌 뒤 나는 그의 옆에서 한동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은 차디찬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다. 그냥 두세요. 상관없으니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때렸다. 가족에게 버려진 사람. 그 생각만 해도 마음 한쪽이 시큰거렸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보다 확인이 먼저 필요했다. 정말로 이분이 그 명단 속 사람이라면 단순한 도움을 넘어 법적, 행정적으로도 움직임이 있어야 했다. 나는 할아버지가 잠시 숨을 고르는 동안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여전히 누렇게 빛바랜 종이 냄새가 스쳤다. 명단 속 흐릿한 사진들이 뒤섞여 있었고 페이지마다 여러 사연들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중 마지막 장. 내가 어젯밤 오래 들여다보았던 그 사진. 나는 천천히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흑백 사진 속 남자. 지금 내 앞에서 힘겹게 숨을 고르고 있는 그 얼굴. 눈매, 입술의 각도, 주름이 흐르는 방향까지 모두 똑같았다. 나는 손가락으로 사진과 현실의 얼굴을 번갈아 비교했다. 거의 완벽히 겹쳐지는 듯한 느낌. 그 순간 살짝 떨림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다. 맞다, 이분이 그 사람이다. 확신이 밀려들었다.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이 아니라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가슴을 치고 들어왔다. 할아버지가 미약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 속에는 내 표정을 읽으려는 듯한 불안이 묻어 있었다. 할아버지, 나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혹시 이 사진 속 분 아세요? 이름 대신 사진만 보여주는 것이 그나마 덜 자극적일 것 같았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놀랍게도 사진을 보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돌렸다.
마치 그 사진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물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움찔하는 어깨의 떨림이 확연하게 눈에 들어왔다. 그 작은 반응 하나가 내겐 강하게 박혔다. 숨기고 싶어 하는 사람,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사람, 혹은 누군가에게 쫓기듯 떠나온 사람. 나는 사진을 살짝 내려놓고 미묘한 숨을 들이켰다. 주방 이모가 다가와 말했다. 소연아, 저분 괜찮으실까? 구급차 부르는 게 낫지 않아? 나는 잠시 생각했다. 병원으로 가면 기록이 남는다. 그리고 가족에게 연락이 간다. 방금 전화해서 들은 그 아들의 말투를 떠올리면 그게 과연 할아버지에게 안전할까? 그때였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지 말게. 나는 순간 겨우 들릴 만큼의 그 말을 놓칠 뻔했다. 하지만 분명했다. 병원 가지 말자가 아니라 어딘가로 가지 않게 해달라는 느낌. 나는 그의 손등을 가볍게 잡았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내 심장까지 스며오는 것 같았다. 괜찮아요. 지금은 아무 데도 안 가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말하고 보니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말은 진심이었다. 정말로 지금 이분을 혼자 두고 싶지 않았다. 나는 다시 사진을 손에 들어 올렸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을 확인했다. 년 8월 12일 실종 신고, 가족 연락 두절, 발견 시 즉시 당국에 통보 요망, 당국에 통보. 하지만 가족은 연락 두절. 누군가 신고는 했지만 정작 찾으러 오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나는 사진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할아버지를 보았다. 그는 여전히 힘겹게 숨을 고르고 있었지만 눈빛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저를 데려가지 말게. 할아버지가 다시 힘겹게 말했다. 그 말에 저릿한 감각이 가슴을 찔렀다.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공포, 슬픔, 그리고 체념. 그 어떤 말보다 무거웠다. 나는 그의 손등을 더 단단히 잡았다. 아무 데도 안 가요. 여기 계시면 돼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이 말이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나조차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내 말이 그에게 닿아야 한다고 느꼈다. 그때 문득 내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실종 신고자 정보 열람 기록 확인. 어젯밤 명단을 조회했던 흔적이었다. 그 알림을 보는 순간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내가 이 사람을 찾아냈다는 사실, 그리고 누군가도 그걸 알고 있을 수 있다는 뜻. 나는 휴대폰 화면을 꺼버리고 다시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이제 명확했다. 이분은 실종된 게 아니라 버려진 것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안에 작고 단단한 책임감 같은 것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나는 할아버지 옆에 조용히 앉아 작게 숨을 들이쉬었다. 괜찮아요. 이제 정말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은 이제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약속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오후 식당 문을 여는 순간 나는 어제보다 더 차갑게 느껴지는 공기를 먼저 느꼈다. 몸이 먼저 굳는 기분. 무언가 잘못된 느낌이 이유도 없이 스며들었다. 나는 앞치마를 메고 홀로 나서면서 본능처럼 창가 쪽 그 자리를 먼저 바라봤다. 어제까지 앉아 있었던 그 자리. 늘 그 시간에 앉아 있던 사람. 텅 비어 있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와서 그런 걸까? 아니면 오늘은 늦게 오는 걸까? 그럴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어제 들었던 말들이 다시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데려가지 말게. 아무 데도 안 갈게. 불길한 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식당에 손님이 조금씩 들어오고 나갔지만 그 자리만은 계속 비어 있었다. 눈길이 자꾸 그곳으로 향했다. 왜 이렇게 불안한지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주방 이모가 말했다. 소연아, 오늘 그 어르신은 안 오시네. 어제 너무 무리하셨나?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목이 자꾸 마르고 숨이 잘 들어오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혹시 어제의 일이? 어제 할아버지가 쓰러졌던 장면이 너무 선명하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푸르게 질린 입술, 흐릿한 눈동자, 그리고 떨리는 손끝. 나는 결국 견딜 수 없어. 손에 들고 있던 주문서를 내려놓고 밖으로 나왔다. 식당 문을 잠시 닫고 할아버지가 늘 오던 방향을 향해 길을 살폈다. 골목은 조용했다. 어제와 다름없는 평범한 오후였다. 하지만 이상한 공백이 느껴졌다. 어제까지 그 길을 천천히 걸어서 오던 사람이 오늘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아무 일 없겠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려 했지만 전혀 그렇게 들리지 않았다.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던 순간이었다. 바람 한 줄기가 스쳤고 식당 바닥 가까이에서 뭔가 낯익은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어제 할아버지가 쓰러졌던 자리였다. 나는 그 자리에 천천히 다가가 바닥을 살폈다. 닦아낸 줄 알았는데 작은 얼룩이 미세하게 남아 있었다. 어제 흘러내린 된장찌개 국물 자국.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작게 떨어진 낡은 종이 조각 하나. 나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너무 오래되어 손끝에 부스러질 듯한 메모지였다. 거기엔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역 3번 출구 쪽. 오래 있으면 안 된다. 나는 숨을 삼켰다. 누구의 글씨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 메모가 우연히 여기 떨어졌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소지했던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그에게 건넨 것일 수도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할아버지는 오늘 올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올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급하게 가방을 집어들고 식당 문을 나섰다. 주방 이모가 놀란 얼굴로 뒤에서 불렀지만 지금은 설명할 여유가 없었다. 바깥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다. 하지만 내 손끝은 더 차가웠다. 어딘가로 향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나는 메모를 다시 펼쳤다. 역 3번 출구. 할아버지가 혹시 이곳을 지나갔을까? 누군가와 만났을까? 위험한 상황이 있었을까? 머릿속에서 여러 가능성이 번개처럼 쏟아졌다. 제발 별일 없어야 하는데. 나는 조용히 그러나 빠른 걸음으로 그 길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걸음이 빨라질수록 내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더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할아버지가 사라진 건 단순히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누군가 혹은 무언가 때문에 숨으려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그리고 그 진실을 내가 마주하게 될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예감. 나는 메모를 쥔 손을 꽉 움켜쥔 채 역 3번 출구로 향했다. 사람들 사이를 빠르게 지나가면서도 내 눈은 계속 주변을 훑고 있었다. 혹시라도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일까 싶어서 역 앞은 평소처럼 분주했다. 길을 건너는 사람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역 입구를 오르내리는 인파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내게는 하나도 평범해 보이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메모에 적힌 장소가 이곳이었다. 나는 출구 주변을 천천히 돌며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다. 벤치, 입구 계단, 매표기 근처, 길가의 작은 가판대까지. 그러다 작은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다.
출구 계단 끝에 낯익은 모자 하나가 살짝 보였다. 나는 숨이 멎을 듯 걸음을 멈췄다. 그 모자, 어제 식당에서 쓰고 있던 것과 똑같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계단 쪽으로 다가갔다. 가까워질수록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하지만 계단 끝에 다다랐을 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나는 황급히 주변을 살폈다. 사람들 사이에서, 계단 아래쪽에서, 반대편 통로에서도. 그런데 그때 바람에 흩날리듯 어디선가 익숙한 기침 소리가 들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출구 반대편 좁은 골목 초입에 어떤 사람이 벽에 기대 서 있었다. 몸을 구부리고 기침을 참으려는 듯 어깨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사람, 그 모습, 그 실루엣, 할아버지였다. 나는 잠시 숨을 쉬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그리고 조금 늦게 천천히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할아버지. 부르자마자 내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전날보다 훨씬 더 창백했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눈동자엔 두려움과 피로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 설명할 수 없는 미안함이 서려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팔을 잡았다. 왜 혼자 계셨어요?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숨을 들이켰다가 멈추길 반복했고 입술을 때려다 조용히 닫아버렸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말을 하고 있었다. 이쪽에 오래 있으면 안 돼. 그의 목소리는 들릴 듯 말 듯 갈라지는 소리였다. 왜요? 누구 때문에요? 혹시 누가 할아버지를 찾아다녀요? 나는 점점 두려움이 밀려오는 걸 느꼈다. 누군가가 이분을 일부러 숨기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이분이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건 아닌지. 할아버지는 다시 기침을 몇 번 하고 벽에 몸을 기댄 채 고개를 숙였다. 나 여기 오면 누가 알아볼 수 있어. 누가요? 누가요, 할아버지? 그 순간이었다. 할아버지의 눈빛 속 깊은 곳에서 작은 균열이 터지듯 무너져 내리는 감정이 보였다. 나는 아들한테서 도망친 사람일세. 나는 순간 숨이 멎었다. 가슴 안쪽이 갑자기 차갑게 식었다. 도망치셨다고요? 내 입에서 나온 말조차 믿기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 그 집에서 오래전부터 사람 취급 못 받았네. 그 목소리, 그 말 하나하나가 얼음처럼 마음을 찔렀다. 실종이 아니었다. 버려진 게 아니었다. 도망친 것이었다. 자신을 괴롭히던 곳에서, 자신을 돌보지 않던 가족에게서, 그리고 지금 누군가 이분을 다시 데려가려고 하는 걸까? 나는 할아버지의 팔을 더 단단히 잡았다. 다른 건 모르겠고 이분이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선 안 된다는 건 본능으로 알 수 있었다. 할아버지, 이제 도망 안 가셔도 돼요. 제가 있어요. 여기 제가 있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분명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가가 아주 천천히 젖어갔다.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기대지 못했던 안전한 벽을 처음 만난 사람처럼 그때 골목 끝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보는 듯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순간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사람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분명 여길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차갑게 등줄기를 스쳤다. 할아버지는 돌아봐선 안 된다는 듯 작게 중얼거렸다. 늦었다. 이 사람들 나 찾으러 다녀. 그 한마디가 모든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그 말이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생긴 진짜 연결이었다. 나는 골목에서 할아버지를 부축한 채 사람들 시선에서 벗어난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호흡은 여전히 불규칙했고 한 번씩 크게 기침할 때마다 몸이 크게 흔들렸다. 지금은 무조건 안전한 곳으로 가야 했다. 가까운 벤치가 보이자 나는 조심스럽게 할아버지를 앉혔다. 그는 벤치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쉬었다. 아까보다 상태가 조금 나아진 듯 했지만 얼굴은 여전히 힘이 없어 보였다. 나는 가방에서 작은 물병을 꺼내 건넸다. 할아버지 조금만 드세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병을 잡고 조금만 입을 축였다. 눈빛은 아직도 멀리 어디를 보는 듯 했다. 나는 불안함을 누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혹시 누가 할아버지를 찾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 사람들이 날 데려가려고. 그 말에서 공포와 체념이 동시에 묻어났다. 마치 오래전부터 겪어온 공포를 이제는 피할 힘조차 없는 사람처럼 나는 그의 손등을 가볍게 잡았다. 괜찮아요. 지금은 안전해요. 저 있어요. 같이 있어요. 하지만 그의 손등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그때 할아버지 옆에서 낡은 종이 하나가 바람에 흔들렸다. 내 시야에 스치듯 들어온 그 종이 왠지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나는 종이를 집어들었다. 오래된 노란 영수증이었다. 크기도 작았고 잉크는 거의 지워져 있었지만 한쪽 구석에 작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복지관. 나는 순간 숨이 멎었다. 그곳은 내가 중학생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자주 갔던 곳이었다. 할아버지는 복지관에서 무언가 지원을 받았던 걸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 챙긴 걸까? 나는 영수증을 천천히 펼쳤다. 내용은 희미했지만 다시 보니 날짜가 있었다. 8년 전.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이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기부? 누가 누구에게 기부한 건지 확실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그 아래 부분에 적힌 글씨가 마지막 조각처럼 눈에 들어왔다. 기부자명. 그 이름, 내가 알고 있는 이름이었다. 어릴 적 우리 가족이 힘들던 시기에 정기적으로 도움을 보내주던 익명의 후원자 이름. 어머니는 항상 말했다. 우리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거야. 어디선가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때 그 도움 덕분에 우리 가족은 겨우 버틸 수 있었다. 이름만 알고 있었고 누군지 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 이름이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의 이름과 할아버지를 번갈아 보았다. 할아버지, 혹시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확인하고 싶지만 확정되는 게 무서울 정도로 할아버지는 내 손에 들린 영수증을 바라보다 눈을 살짝 피했다. 하지만 그 표정 숨길 수 없는 동요가 있었다. 이거 할아버지 거예요? 그는 대답하지 않고 입술만 다물었다. 하지만 조금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다시 영수증을 내려다봤다. 8년 전 우리 가족을 구해준 그 익명의 후원자 이름.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분. 모든 조각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나는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말을 잇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힘겹게 숨을 들이쉬며 작게 말했다. 그때 내 집 어려워 보였어. 그냥 조금 도와주고 싶었네.
그 한마디, 그 한 문장에 수십 가지 감정이 뒤섞여 밀려왔다. 고마움, 슬픔, 분노, 그리고 이 사람을 반드시 지켜야겠다는 결심 같은 감정. 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다시 잡았다. 이번엔 놓지 않겠다는 듯 단단히. 할아버지, 왜 혼자 계셨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할아버지가 기침을 크게 했다. 온몸이 크게 흔들릴 정도였다. 나는 급히 그를 붙잡았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그때 골목 반대편에서 검은 재킷을 입은 남자 2명이 천천히 걸어 나오는 게 보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할아버지 앞을 가로막았다. 누가 저 사람들인지 몰라도 이제 절대 할아버지를 아무데도 데려가게 두지 않을 생각이었다. 골목 어귀에서 검은 재킷을 입은 2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걸음은 느렸지만 묵직했고 누군가를 오래 추적해온 사람처럼 주변을 날카롭게 훑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할아버지 앞을 막아서며 그들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뒤로 물러날 생각은 없었다. 2 남자는 우리를 보자 서로 짧게 눈빛을 교환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다가오며 말했다. 혹시 어르신 맞죠? 나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했다. 누구신데요? 남자는 짧게 웃으며 가슴에 단 작은 명찰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요양보호업체입니다. 가족분이 요청하셔서. 그 말 끝에 나는 바로 어제 들었던 아들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그냥 두세요. 상관없으니까. 입술 안쪽이 저릿하게 떨렸다. 가족이 요청했다고요? 내가 묻자 다른 남자가 대답했다. 네, 아드님이요. 아버님 상태가 안 좋아서 집에서 관리하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시러 왔습니다. 나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다. 어제는 상관없다고 했던 사람이 오늘은 요양시설 보내라며 사람을 보냈다? 그 말만으로 이 사람들이 누군지, 왜 왔는지,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이미 답이 보였다. 할아버지는 놀란 듯 2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미세하게 입술을 떨며 나를 꽉 붙들었다. 안 돼, 데려가면 안 돼. 그 떨리는 목소리에 나는 다시 한번 확신했다. 이 사람들 절대 할아버지를 위한 사람들이 아니다. 나는 한 발 앞으로 나서서 말했다. 죄송한데요. 지금 이분 상태 안 좋아요. 병원도 안 가겠다고 하셨고 지금 억지로 이동하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남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다. 아드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직접 아드님께 통화해 볼게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어제 통화했던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마자 바로 연결됐다. 왜요? 역시 어제와 같은 건조함. 지금 요양시설 쪽에서 2분이 왔다는데 아드님이 요청하신 거 맞아요? 잠시 침묵. 그리고 짧은 대답. 필요하니까 그렇죠. 어제는 상관없다고 하셨잖아요. 남자는 그 말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듯 변명조차 하지 않았다. 집에서 모실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정리한 사람이고요. 정리. 사람에게 쓸 말인가. 나는 손끝이 차갑게 굳는 걸 느꼈다. 정리한 사람이라고요? 내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분노가 더 컸다. 남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버지 우리 집에 오래 계셨어요. 근데 나이 들고 병들고 하니까 집안만 힘들어지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솔직히 말해서 저희한테는 더 이상. 그 뒤의 말은 듣고 싶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시선을 떨구며 작게 몸을 움츠렸다.
그 모습이 더 깊이 박혔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다. 아버지를 정리한 사람이라고 부르세요? 전화기 너머의 남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마음대로 하세요. 데려가든 말든. 저희는 그분 돌볼 생각 없어요. 뚝. 전화는 끊겼다. 소나기가 저릿하게 떨렸다. 숨을 들이키는 순간 눈앞의 모든 공기가 날카롭게 느껴졌다. 나는 남자 둘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미 할아버지를 데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문제가 생기면 그저 업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나는 할아버지를 몸으로 감싸듯 막아서며 말했다. 안 됩니다. 당신들은 이분의 상태도 이분의 사정도 모르잖아요. 그중 한 남자가 표정을 차갑게 굳히며 말했다. 그 모든 판단은 아들분이 하신 거예요. 우린 그냥 모시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내 옷자락을 꽉 붙잡았다. 그 손의 떨림, 그 절박함, 그 무서움, 그 손 하나에 수십 년 동안 이분이 얼마나 버텨왔는지 모든 게 느껴졌다. 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감싸며 조용히 말했다. 걱정 마세요. 내가 절대 보내지 않을게요. 그리고 남자들을 향해 다시 단단하게 말했다. 이분은 지금 당장 이동하면 위험합니다. 병원 기록도 없고 동의도 없고요. 제가 보호자입니다. 순간 둘의 표정이 바뀌었다. 보호자? 가족이세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이분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저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가실 거면 경찰 불러서 가세요. 그전엔 이분 손 못 댑니다. 두 남자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결국 상황을 판단한 듯 서서히 뒤로 물러났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두 사람은 그대로 사라졌다. 골목에 다시 고요함이 돌아오자 나는 그제야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무릎이 떨리고 있었고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할아버지는 나를 바라보다 작게, 아주 작게 말했다. 미안하네. 내가 너까지 힘들게 만들어서. 나는 그의 손을 더 단단히 감싸며 고개를 저었다. 힘든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제부터는 제가 지켜드릴 거예요. 그 말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확실하게 울렸다. 두 남자가 사라진 골목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그제야 나는 크게 숨을 내쉬었고 손끝에 남아있는 긴장이 천천히 풀리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옆에서 힘겹게 숨을 고르는 할아버지를 보자 안도보다 걱정이 더 크게 밀려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내가 묻자 할아버지는 미약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떨리는 손은 방금 겪은 일이 얼마나 그를 흔들었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주변을 살폈다. 사람들 시선이 닿지 않는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했다. 근처에 작은 카페가 보였다. 나는 할아버지를 조심스럽게 부축해 천천히 그쪽으로 걸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의 몸은 미세하게 흔들렸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겨우 뿌리로 버티는 것처럼. 카페 안은 조용했고 따뜻했다. 창가 자리에 할아버지를 앉히자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조심스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나는 따뜻한 물과 죽을 주문하고 그 앞에 놓아드렸다. 조금만이라도 드세요. 몸이 계속 떨리세요. 할아버지는 숟가락을 천천히 들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예전에 내가 도와준 그 집, 너희 집 맞는 거지? 나는 그 말에 순간 멈칫했다. 숨이 깊게 가라앉았다. 네, 맞아요.
우리 집 정말 많이 힘들었을 때 익명의 후원자 한 분이 계셨어요. 그게 할아버지셨죠?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엄마 항상 환하게 웃던 사람이었네. 애들 데리고 참 힘들어도 남 탓 안 하고 묵묵히 살더군. 그 한마디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과거가 살짝 열렸다. 근데 난 그 집에 내 이름을 알리고 싶지 않았네. 그냥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이야. 그의 말끝은 시간을 오래 살아낸 사람만이 가진 조용한 따뜻함으로 내려앉았다. 그 순간 내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다. 할아버지, 왜 말씀도 안 하고 사셨어요? 왜 혼자 그렇게 힘들게? 그 질문은 책망이 아니라 진심 어린 슬픔이었다. 할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늘진 얼굴 위로 아주 오래 숨겨왔던 상처들이 조용히 드러나는 듯했다. 가족한테 필요 없는 존재가 된 이후론 누구에게도 기대고 싶지 않았네. 기댔다간 또 버려질까봐.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가슴이 조용히 그러나 크게 아렸다. 잠시 후 할아버지의 휴대폰이 미약하게 진동했다. 화면에는 어제 그 아들의 이름이 떴다. 착신 아들. 나는 본능적으로 그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그 화면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통화를 눌렀다.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건조했다. 저예요. 어르신 지금 제 옆에 계세요. 다시 침묵. 그리고 짧게 내뱉는 말. 그분 데려다가 뭘 하려고요? 나는 차분히 말했다. 아버님, 지금 많이 편찮으세요. 병원도 못 가고 버티고 계시고요. 어제도 쓰러지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돌볼 상황은 아닙니다. 그 말에 나는 모르겠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아버님을 버리신 건 가족이시죠. 근데 그분을 찾으려고 사람을 보냈잖아요. 왜요? 그 질문에 아들은 처음으로 목소리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집 정리하면서 서류를 봤어요. 어떤 서류요? 조용히 한마디만 떨어졌다. 빚. 그 말 한 단어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몰래 빚을 졌더군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나는 숨이 멎을 듯 순간 멍해졌다. 빚? 할아버지가? 그 온순한 분이? 아들은 말을 이어갔다. 그분이 저 몰래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거 갚으려면 아버지부터 찾아야죠.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 대출 아버님이 기부하시기 전 시기 아닌가요? 복지관 기록에 남아있던데요. 아들은 잠시 말을 잃었다. 뭐라고요? 기부금 영수증이요. 오래됐지만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그분이 왜 돈이 필요했는지 아드님은 한 번이라도 물어보셨어요? 다음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길게 침묵이 흘렀다. 그 긴 침묵 자체가 이미 모든 답이었다. 결국 아들은 조용히 말했다. 그분, 지금 어디 계시죠? 나는 짧게 말했다. 제 옆에요. 그리고 당분간은 제가 모실 겁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통화는 천천히 끊어졌다. 나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저랑 같이 가세요. 당분간이라도 제가 모실게요. 이제 혼자 두지 않을게요. 할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젖어들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오랜 시간 느껴보지 못한 안심이라는 감정이 있었다. 정말 괜찮겠나?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네. 예전엔 할아버지가 저희 가족을 지켜줬잖아요. 이제는 제가 지켜드릴 차례죠. 그 말이 끝나자 할아버지의 어깨가 천천히 아주 조용히 흔들렸다. 그 순간 오랫동안 잊혀졌던 누군가의 삶이 다시 누군가에게 돌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앞에 놓인 길은 비록 쉽지 않을지라도 이제는 혼자가 아닌 길이었다.